어르신 3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하자 시어머니는 내가 빈손으로 떠난다며 폭죽을 터뜨렸다. 그러나 헬리콥터가 착륙한 순간 모두 얼어붙었다. 이혼을 축하하는 폭죽 소리가 하늘을 뒤흔들었다. 시어머니는 낡아빠진 여행 가방 하나와 함께 나를 거리로 내쫓으며 쾌재를 불렀다.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바로 저 길 모퉁이에 민성그룹의 진정한 주인을 기다리는 최고급 슈퍼카가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손에 쥔 이혼 판결문이 마치 납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서울가정법원의 선명한 붉은 도장. 그것은 내 3년이란 청춘을 갉아먹은 지옥 같은 시간에 찍힌 잔인한 마침표였다. 서울의 가을 하늘은 높고 푸르건만 공기는 내 가슴속처럼 텁텁하고 숨막힐 듯 답답하기만 했다. 법원 정문을 나서자 정오의 따가운 햇살이 얼굴로 쏟아져 절로 미간이 찌푸려졌다. 길 건너편에는 전 시어머니인 최 여사가 허리에 손을 얹은 채 서 있었다. 마치 로또 복권이라도 당첨된 사람처럼 희희낙낙한 표정이었다. 촌스러운 꽃무늬 블라우스에 연신 부채질을 해대는 그녀의 입가엔 벌건 립스틱 자국이 치아에 흉하게 묻어 있었다. 그 옆에는 불과 몇 분 전까지 법적으로 내 남편이었던 민준이 서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고개를 푹 숙이고 감히 내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내가 횡단보도로 발을 내디딘 순간이었다. 펑. 퍼벙. 타타타. 갑작스러운 굉음에 소스라치게 놀라 몸이 움츠러들었다. 붉은 색종이 조각들이 사방으로 흩날리며 매캐한 화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최 여사가 미리 준비해둔 축하용 대형 폭죽이었다. 내가 나오는 타이밍에 맞춰 불을 붙인 게 분명했다. 한적한 대나대 거리에 울려 퍼지는 폭죽 소리는 마치 내 가슴에 소금을 뿌리는 듯 쓰라렸다. 지나가던 행인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멈춰 서서 수근거렸다. 최 여사는 나를 비웃으며 동네가 떠나가라 고래고래 소리쳤다. 드디어 끝났다, 끝나. 하늘도 무심치 않으시지. 우리 집안 말아먹을 뻔한 저 성녀를 드디어 내쫓았어. 동네 사람들, 이리 와서 축하 좀 해줘요. 오늘 우리 집안 경사 났네, 경사 났어. 그녀는 가방에서 사탕 한 줌을 꺼내더니 마치 적선이라도 하듯 길바닥에 뿌려댔다. 나는 낡아빠진 여행 가방 손잡이를 꽉 쥐었다. 시집 오던 날 들고 왔던 이제는 모서리가 다 해진 가방이었다. 지난 3년, 나는 그림자처럼 살았다. 온갖 모욕을 참아내며 쥐꼬리만한 월급을 쪼개 이 집안을 먹여 살렸건만 돌아온 건 처참한 배신뿐이었다. 나는 고개를 꼿꼿이 들고 최 여사를 똑바로 응시했다. 내 목소리는 기이할 정도로 차분했다. 어머니, 지난 3년의 정을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어머니라 부를게요. 폭죽까지 터뜨리며 좋아하시는 건 좋은데 부디 건강 챙기세요. 인과응보는 늦게 올지언정 주소를 잘못 찾는 법은 없으니까요. 최 여사가 눈을 부라리며 당장이라도 내 머리채를 잡을 듯 달려들었지만 민준이 황급히 그녀의 팔을 잡았다. 그녀는 아들의 손을 뿌리치며 내 얼굴에 삿대질을 해댔다. 어디서 감히 훈계질이야? 내 꼴을 좀 봐라. 시집 온 지 3년이 넘도록 배가 홀쭉한 주제에 우리 집안은 대를 이을 자손이 필요해. 너같이 밥만 축내는 무용지물은 필요 없다고. 당장 꺼져. 내 눈앞에서 사라져. 2번 다시 이 동네에 얼씬도 하지 마. 아, 참, 너 갈 데도 없지? 시골에 있는 내 부모도 소방 맞은 딸년이라며 창피해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겠구나. 나는 민준을 바라보았다. 한때는 산과 바다를 두고 영혼을 맹세했던 남자에게서 일말의 미안함이라도 찾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고 건조했으며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내가 떠나는 것이 자신의 인생을 위한 구원이라고 믿는 듯했다. 하은아, 그냥 가라. 내 짐은 그 가방에 다 챙겨 넣었으니까. 다시는 우리 모자 앞에 나타나지 마. 민준의 건조한 목소리가 마지막 남은 미련의 끈을 툭 끊어버렸다. 나는 피식, 헛웃음을 흘렸다. 내 어리석음에 대한 조소였다. 그래, 갈게. 이 집구석의 진짜 얼굴을 보게 해줘서 고마워. 부디 오늘을 후회하는 날이 오지 않길 바랄게.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음을 옮겼다. 울퉁불퉁한 아스팔트 위로 캐리어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처량하게 울렸다. 뒤에서는 여전히 최 여사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동네 슈퍼주인에게 며느리를 새로 들인다며 이번엔 젊고 예쁜 데다에 잘났는 참한 아가씨라며 나 같은 불량품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떠벌리고 있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었다. 칠이 벗겨지고 이끼가 낀 낡은 빌라촌이 점점 뒤로 멀어졌다. 이곳은 내 청춘을 묻은 무덤이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새벽 4시에 일어나 김밥을 말아 팔았고 민준의 학원비를 대기 위해 밤새도록 인형 누나를 붙였던 곳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지나간 과거일 뿐이었다. 가을바람이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나는 울지 않았다. 남편을 기다리던 긴 밤들과 시어머니의 독서를 들으며 삼키던 눈물 젖은 밥상 머리에서 내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다. 지금 내 가슴에 남은 건 텅 빈 공허함과 차가운 결심뿐이었다. 도산공원 근처 버스 정류장에 멈춰 서서 차가운 벤치에 주저앉았다. 사람들은 바쁘게 오가고 누구나 돌아갈 곳이 있는데 나만 이 갈림길에 홀로 버려진 기분이었다. 지갑을 열어보니 고작 몇만 원의 지폐와 지난 5년간 가방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검은색 카드 한 장이 들어있었다. 나는 카드를 꺼내 민성그룹이라고 금박으로 새겨진 글씨를 손끝으로 쓸어보았다. 과거의 하은은 이제 죽어야 했다. 그래야 또 다른 하은이 다시 태어날 수 있으니까. 나는 휴대폰을 꺼내 반세기가 넘도록 연락처 목록에서 잠자고 있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중후하면서도 깊은 존경심이 묻어나는 노인의 목소리였다. 마치 이 전화를 오랫동안 기다려온 것 같았다. 네, 아가씨. 말씀하십시오. 김 집사님, 저 하은이에요. 도산공원 앞 버스 정류장에 있어요. 데리러 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아가씨.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회장님께서 아가씨를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전화를 끊고 잿빛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도시의 먼지를 씻어내고 내가 방금 겪은 치욕까지 씻어내려는 듯 비는 것에게 내렸다. 나는 깊게 심호흡을 했다.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가을 장대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며 눈앞의 도로를 흙탕물로 만들었다. 버스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좁은 가림막 아래로 다급히 몸을 피했고 다들 비에 젖어 꼴이 말이 아니었다. 나는 빗방울이 바짓단에 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벤치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옆에 덩그러니 놓인 낡은 캐리어는 사람들의 눈에 비친 내 모습처럼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5분쯤 지났을까 혼잡하던 도로의 차들이 마치 홍해 갈라지듯 양옆으로 비켜서기 시작했다. 무언가 특별한 존재가 나타난 것이다. 저 멀리서 빗줄기를 가르며 위풍당당하게 다가오는 검은색 롤스로이스 팬텀. 날카로운 헤드라이트 불빛에 버스 정류장의 사람들은 호기심과 경외감이 뒤섞인 눈빛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 육중하고 호화로운 차는 속도를 줄이더니
정확히 내가 앉아 있는 곳 앞에 멈춰 섰다. 조수석에서 60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내렸다. 잘 손질된 희끗한 머리에 완벽한 피의 검은 정장을 입은 그는 쏟아지는 비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커다란 검은 우산을 펼쳐 들고 뒷좌석 문을 열었다. 그리고는 허리를 45도로 굽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아가씨, 차에 오르시지요.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진 김집사의 목소리는 주변 사람들이 똑똑히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했다. 비를 피하던 군중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수십 개의 눈동자가 나에게 꽂혔다. 낡은 캐리어를 든 수수한 차림의 여자. 그들은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방금 이혼당한 초라한 여자가 수억 원대 슈퍼카의 주인이라니?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에 묻은 먼지를 가볍게 털어내며 김집사를 바라보았다. 집사님, 번거롭게 해드렸네요. 이런 날씨에 직접 오시다니. 당치 않습니다. 제 본분인거려. 어서 타시지요. 감기 드십니다. 김집사는 내 낡은 캐리어를 건네받아 마치 보물이라도 다루듯 조심스럽게 트렁크에 실었다. 최고급 차량의 인테리어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나는 차 안으로 들어섰다. 훈훈한 히터 바람과 함께 익숙하고 은은한 침향 냄새가 나를 감쌌다. 묵직한 차 문이 닫히자 밖에 소란스럽고 잔인했던 세상과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차는 미끄러지듯 부드럽게 달렸다. 푹신한 가죽 시트에 몸을 기대고 빗물이 흘러내리는 차창 밖을 내다보았다. 높게 솟은 빌딩 숲과 익숙한 거리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기억들이 슬로우 모션처럼 머릿속을 스쳤다. 5년 전, 나 미나은은 대한민국 재계서열 손가락 안에 꼽히는 민성그룹의 외동딸로서 미친 짓을 저질렀다. 거대한 배경이 아닌 인간 미나은 자체를 사랑해줄 사람을 찾겠다는 순진에 빠진 로맨스를 꿈꾸며 아버지의 뜻을 거역한 것이다. 그날이 생생하게 기억났다. 아버지의 거대한 서재에서였다. 민성그룹의 총수민 회장은 내가 가난하지만 성실해 보이는 건축가 민준과 결혼하겠다고 선언하자 책상을 내리치며 경로했다. 미쳤어. 내가 제정신이야? 그 놈은 너랑 어울리는 짝이 아니야? 그 놈 눈을 봐라. 비굴한 계산속만 가득하지 사내다운 기백이라고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 내가 제 발로 이 집을 나가 그 놈한테 간다면 평생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거야. 아빠는 언제나 돈이랑 명예밖에 모르시잖아요. 전 그 사람 사랑해요. 그 사람도 절 사랑하고요. 우리 힘으로 살 거예요. 아빠 돈은 10원 한 푼 필요 없다고요. 나는 그렇게 악을 쓰고 집을 뛰쳐나왔다. 아버지가 가슴을 부여잡고 힘겹게 숨을 몰아쉬는 것도 뒤로 한 채 나는 이름을 바꾸고 연락을 끊었다. 월급 200만 원 남짓한 말단 사무직으로 취직해 민준에게는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가난한 집안이라고 속였다. 그가 오롯이 나라는 사람만 봐주길 바랐으니까? 하지만 내 착각이었다. 그 대가는 처참했다. 붓을 들고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던 고운 손에는 굳은 살이 박였다. 나는 몰래 모아둔 비상금을 털고 아끼던 예물들을 팔아 생활비에 보탰다. 민준이 폼나게 영업을 뛸 수 있도록 명품 양복을 사입혔고 시어머니가 절에 다니며 공양을 올릴 돈까지 마련해 드렸다. 하지만 그들에게 나는 그저 돈 없고 백 없는 아이도 못 낳는 쓸모없는 며느리일 뿐이었다. 아가씨, 거의 다 왔습니다. 회장님께서 로얄 팰리스 호텔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김집사의 목소리가 상념을 깨뜨렸다. 나는 현실로 돌아와 의아한 듯 물었다. 로얄 팰리스 호텔이요? 아빠는 평창동 본가에 계시지 않나요?
김 집사가 백미러를 통해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 쓸쓸함이 스쳤다. 아가씨가 떠나신 후로 회장님께서는 본가에 거의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집은 넓은데 딸의 웃음소리가 없으니 너무 춥고 썰렁하다면서요. 주로 그룹 소유 호텔 펜트하우스에 머물며 업무를 보시거나 아가씨 빈자리를 달래곤 하셨지요. 요새 건강도 많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후회에 숨이 막혔다. 배신한 남자를 위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해주는 남자를 버렸다니.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홀로 나를 키우며 민성제국을 일구신 아버지에게 나는 무슨 짓을 한 건가. 차가 도시의 랜드마크이자 우리 가문의 소유인 5성급 로얄 팰리스 호텔 정문으로 들어섰다. 황금빛 조명이 화려하게 빛나는 로비 입구에는 지배인과 보안 요원들이 길게 도열해 있었다. 차가 멈추자 총지배인이 달려와 문을 열었다. 어서 오십시오, 아가씨. 귀환을 환영합니다. 그들이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일제히 외쳤다. 차에서 내리는 나는 더 이상 낡은 빌라촌의 쭈구리 며느리가 아니었다. 비록 옷차림은 수수했지만 내 몸에 흐르는 민성가의 핏줄이 깨어나는 듯 했다. 나는 가볍게 목례를 건네고 회장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문이 닫히고 층수 표시기가 빠르게 올라갔다. 아버지가 계신 최상층 68층.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하며 심장이 쿵쿵거렸다. 아버지의 원망 어린 눈빛을 마주할까 봐 겁이 났지만 그보다 아버지의 희끗해진 머리카락을 보는 게 더 두려웠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푹신한 레드카펫이 깔린 복도가 나타났다. 문 앞을 지키던 2명의 경호원이 고개를 숙이고 육중한 문을 열어주었다. 나는 심호흡을 한 번 크게 하고 안으로 발을 들였다. 수백 평에 달하는 펜트하우스는 최고급 원목 가구와 값비싼 예술품들로 장식되어 있었다. 샹들리에의 따스한 불빛이 공간을 비췄지만 왠지 모를 짙은 고독감이 감돌았다. 아버지, 민 회장은 통유리창을 향해 놓인 안락의자에 앉아 발 아래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기억 속에 당당하던 풍채는 온데간데였고 야윈 뒷모습이 낯설었다. 검고 숨 많던 머리카락은 이제 반 이상 하얗게 새어 있었다. 짙은 색 실크 잠옷을 입은 그의 무릎 위에는 야른 담요가 덮여 있었다. 인기척을 느낀 그가 천천히 의자를 돌렸다. 시선이 마주친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아버지의 눈에는 분노도 질책도 없었다. 오직 사무치는 그리움과 꾹꾹 눌러 담은 안타까움만이 가득했다. 하은아, 왔느냐? 떨리는 목소리가 가슴을 후벼 팠다.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달려가 아버지 무릎 앞에 무너져 내렸다. 강한 척했던 가면을 벗어던지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아빠, 잘못했어요. 제가 미쳤었어요. 불효녀를 용서하세요, 아빠. 앙상해진 아버지의 손이 떨리며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어릴 적 그때처럼 따뜻했다. 왔으면 됐다. 돌아왔으면 됐어. 아빠는 널 탓하지 않는다. 널 지키지 못해 밖에서 고생시킨 이 못난 애비가 죄인이지. 고개를 들어 아버지의 야윈 얼굴을 마주했다. 깊게 패인 주름살을 보자 가슴이 미어졌다. 기업을 일구느라 굳은 살이 박인 이제는 차갑게 식어버린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김 집사님이 아빠 편찮으시다던데 어디가 안 좋으신 거예요? 저한테 숨기시는 거죠? 아버지는 내 시선을 피하며 씁쓸하게 웃으셨다. 나이 먹으면 다 아픈 법이다. 별거 아니니 걱정 마라. 그때 의자 옆 협탁 위에 놓인 진료 기록 차트와 약통들이 눈에 들어왔다. 황급히 집어들어 확인했다.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진단명, 관상동맥 협착, 스텐트 시술 2회 시행. 날짜는 2년 전이었다. 2년 전. 그때 나는 민준의 도박 빚을 갚느라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있었다. 아버지께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이혼하라고 호통치시던 아버지가 야속해 대판 싸우고 끊어버렸던 그 시기였다. 아버지는 그때 홀로 사경을 헤매고 계셨던 것이다. 눈물이 툭 차트 위로 떨어져 번졌다. 심장 수술을 하셨으면서 왜 저한테 말씀을 안 하셨어요? 어떻게 딸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빠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겼으면 전 어떻게 살라고요? 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며 내 손등을 토닥이셨다. 그땐 내가 사랑 노름에 빠져 있을 때 아니었니? 아픈 척해서 너 억지로 돌아오게 만들기 싫었다. 내가 걱정할까 봐, 내 마음 불편하게 할까 봐 그랬어. 늙으면 죽는 게 순리지.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다 싶었는데 꼴을 보니 말이 아니구나. 그 민준이라는 놈이 너한테 함부로 대하더냐? 나는 눈물을 훔치고 결연한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시어머니의 멸시, 민준의 무관심과 외도, 오늘 받은 이혼 서류와 모욕적인 언사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를 듣는 내내 민 회장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지더니 곧 재계를 호령하던 맹수의 눈빛으로 돌변했다. 그가 의자 팔걸이를 움켜쥐자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다. 짐승만도 못한 놈들. 감히 내 금쪽 같은 딸을 능멸해? 민준 그 송사리 같은 놈이 감히 내 딸한테 고개를 쳐들어. 그 표독스러운 시험이라는 작자도 용서할 수 없어. 격분한 아버지가 마른 기침을 토해냈다. 나는 얼른 아버지의 등을 쓸어내리며 진정시켰다. 아빠, 진정하세요. 몸 상해요. 이 문제는 제가 직접 해결할게요. 저 예전에 철없는 하은이 아니에요. 제 손으로 잃어버린 자존심 되찾고 그 인간들이 저지른 짓에 대해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민 회장은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 속에서 자신의 젊은 시절을 쏙 빼닮은 딸의 도끼와 기백을 읽은 듯 흐뭇한 빛이 스쳤다. 좋아. 그래야 철열, 이 민 회장의 딸답지. 내가 뭘 하든 이 아비는 전적으로 밀어주마. 민성그룹은 내 것이다. 돈이든 권력이든 마음껏 휘둘러라. 김집사가 널 그림자처럼 보좌할 게다. 아버지는 서랍에서 카드키 하나와 두툼한 서류철을 꺼내 내밀었다. 이건 그룹의 부동산 투자부문 임시 경영권이다. 내일부터 너는 전략기획 부사장 자격으로 출근하게 될 거다. 자, 이제 가서 씻고 좀 쉬거라. 김집사가 새 옷을 준비해 뒀을 게다. 냄새나는 과거의 넝마 조각들은 싹 다 갖다 버려라. 나는 묵직한 서류철을 받아들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권력의 무게가 실감났다. 고마워요, 아빠. 다시는 아빠 실망시키는 일 없을 거예요. 약속해요. 나는 소형 스파를 옮겨놓은 듯한 욕실로 들어갔다. 쏟아지는 뜨거운 샤워, 물줄기가 몸의 피로와 먼지를 씻어내렸다. 김이 서린 대형 거울을 닦아내고 내 얼굴을 비춰보았다. 퉁퉁 부은 눈이었지만 그 안에는 복수의 불길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어제 오후의 폭죽 소리와 함께 착하고 순종적이었던 며느리 하은은 죽었다. 이제 남은 건 민성그룹의 후계자 민하은뿐이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복수의 쇼가 시작될 것이다. 민준, 그리고 최 여사, 딱 기다려. 당신들이 내게서 뺏어간 것들 수백 배 수천 배로 되갚아줄 테니까. 다음 날 아침, 나는 로얄 팰리스 호텔 펜트하우스 침대에서 눈을 떴다. 자동으로 커튼이 걷히며 눈부신 햇살이
방 안가득 쏟아져 들어왔다. 시끄럽게 울려대던 싸구려 알람시계 소리도, 밥 차리라고 고함치던 시어머니의 목소리도 없었다. 꿈인가 싶을 정도로 고요하고 호화로운 아침이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 욱신거리는 통증은 잔혹한 현실이 밖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음을 상기시켜 주었다. 나는 대학 시절 절친이었던 미주를 호텔 내에 있는 은밀한 VIP 라운지로 불렀다. 미주는 꽤나 실력 있는 사설 탐정으로 내가 민준과의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유일하게 몰래 연락을 주고받던 친구였다. 혈색이 한결 좋아진 나를 보자마자 미주는 달려와 나를 와락 껴안았다. 그녀는 두툼한 노란색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쾅 내려놓았다. 그녀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미주는 내 쪽으로 오렌지 주스를 밀어주며 날선 목소리로 말했다. 하은아, 이것 좀 봐. 내가 그 자식 뭔가 구리다고 진작 말했지? 내가 감싸고 돌아서 더 말 못했는데 이거 보면 토 쏠려서 밥도 안 넘어갈걸. 나는 심호흡을 하고 차분하게 봉투를 열었다. 적나라하게 찍힌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다. 민준이 젊고 세련된 여자와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심지어 호텔을 들락거리는 모습들이 고해상도로 담겨 있었다. 그 여자는 다름 아닌 유나였다. 민준이 시골 친구 딸이라며 서울로 상경에 일을 배운다고 내게 소개해줬던 그 인턴 사원.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는 손에 힘이 들어가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다. 마지막 사진은 태아 초음파 사진이었다. 산모 이름 김유나, 태아 주수 12주. 미주가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안쓰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유나, 임신 3개월 차야. 진짜 소름 끼치는 건 민준이 바람 피운 게 아니야. 그 집구석 식구들이 싹 다 알고 있었다는 거지. 유난의 친정엄마 옆집 사는 아줌마한테 사람 붙여서 알아냈는데 최 여사는 이미 2달 전부터 유나가 아들 뺀 거 알고 있었대. 너 괴롭혀서 빈손으로 이혼하게 만든 거? 다 그 할망구가 뒤에서 조종한 거야? 나는 차갑게 웃으며 초음파 사진을 내려놓았다. 어제 그날이 법석이 우발적인 게 아니었구나. 철저하게 계산된 각본이었어. 민씨 가문의 대를 이을 장손을 뵀다고 믿는 새 며느리를 들이기 위해 나를 쫓아낼 구실을 만든 거였어. 손자 타령하던 최 여사에게 유나는 완벽한 도구였고 나는 걸리적거리는 장애물이었을 뿐이다. 미주가 분이 안 풀리는지 씩씩대며 말을 이었다. 유나게도 보통 내기가 아니야. 민준이가 미래가 창창한 수석 건축가인데다 아파트까지 샀다고 하니까 꼬리친 거지. 그 아파트 내가 뼈 빠지게 모은 돈이랑 빚내서 산 거잖아. 뻔뻔한 것들이 거기 들어가서 살림 차리고 내 피땀 위에서 희희낙낙하겠지. 다음 주에 민준이가 유나 데리고 친척들한테 정식으로 인사시킨다더라. 나는 찻잔을 들어 입술을 축였다. 씁쓸한 홍차 맛이 입안에 퍼지자 되려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었다. 배신감에 사무치던 고통은 이제 깊은 경멸로 바뀌었다. 고작 눈앞의 이익 때문에 양심을 팔아먹은 인간들. 그들은 꿈에도 모를 것이다. 그들이 쫓아낸 며느리가 고개만 까딱하면 그들의 인생을 통째로 사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미주야, 고마워. 내 덕분에 눈이 확 뜨이네. 절대 가만 안 둬. 그 인간들, 집도 차도 명예도 탐났겠지? 주제 모르고 높은 곳을 탐내다 추락하는 게 얼마나 아픈지 똑똑히 보여줄 거야. 나는 가방에서 미리 서명해둔 수표를 꺼내 미주에게 건넸다. 이거 너랑 탐정사무소 직원들 수고비야? 그리고 하나만 더 부탁하자. 민준이랑 유나 의료 기록 좀 털어줘. 지난 3년간 두 사람 생식 기능에 문제 없었는지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내 기억으론 작년에 민준이가 회사 검진 받고 결과를 숨겼던 것 같거든.
미주는 수표에 적힌 믿기 힘든 액수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이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민성그룹 영예가 돌아오긴 했구나. 오케이, 접수 완료. 서울바닥 병원이란 병원은 다 뒤져서라도 찾아낼게. 넌 팝콘이나 튀겨놓고 기다려. 그 인간들 진실 알게 됐을 때 표정이 볼만하겠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구겨진 재킷 자락을 매무새 있게 펴며 일어섰다. 시선은 창밖 멀리 테헤랄로의 고층 빌딩 숲, 민준의 회사가 있는 곳을 향했다. 쇼타임이야, 미주야. 나 출근한다. 칠흑 같은 벤츠, 마이바흐가 테헤란로 중심가의 A급 오피스 빌딩 숲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민준이 수석 건축가로 일하고 있는 안가 건축 본사가 있는 곳이었다. 오늘 안가 건축은 사활이 걸린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있었다. 그들은 수도권 리조트 개발 사업을 위해 민성그룹으로부터 3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고자 혈안이 되어 있었다. 이 투자를 받지 못하면 안가 건축은 산더미 같은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도산할 위기였다. 나는 뒷좌석에 앉아 거울을 보았다. 굵은 웨이브를 넣은 윤기 흐르는 흑발, 우아하면서도 날카로운 인상을 주는 정교한 메이크업. 샤넬의 화이트 맞춤 정장을 입고 심플하지만 값비싼 다이아몬드 주얼리를 착용했다. 며칠 전에 초라한 안악내는 온데간데 없었다. 오늘 나는 민성그룹의 전략기획 부사장, 민하은이다. 차가 로비 앞에 멈춰 섰다. 김 집사가 재빨리 내려 문을 열었다. 건장한 경호원 2명이 나를 호위했다. 안가 건축의 왕 사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미리 나와 도열해 있었다. 다들 긴장과 기대로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다. 그 대열 속에 민준도 있었다. 지난주에 단추가 떨어져 내가 밤새 바느질해 주었던 바로 그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뻔뻔하게도 말끔하고 자신만만한 표정이었다. 곧 닥쳐올 재앙은 꿈에도 모른 채. 내가 로비로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 위로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가 위압적으로 울려 퍼졌다. 왕 사장이 황급히 다가와 허리를 굽히며 악수를 청했다. 어서 오십시오. 민성그룹 대표님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안가 건축 대표 왕입니다. 나는 선글라스를 벗지 않은 채 가볍게 고개만 까딱했다. 손끝만 살짝 댔다가 떼는 무례한 악수였다. 내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반갑습니다, 왕 사장님. 제가 시간이 금이라서요. 바로 회의실로 가시죠. 왕 사장은 나의 오만방자한 태도에 잠시 멈칫했지만 억지 비즈니스 미소를 유지하며 직원들에게 안내를 지시했다. 내가 민준의 옆을 지나칠 때였다. 그의 시선이 내 옆얼굴에 끈적하게 달라붙는 게 느껴졌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의혹 어린 눈빛을 보냈다. 익숙한 걸음걸이와 향수 냄새에 고개를 갸웃거리면서도 눈앞에 화려하고 압도적인 아우라 때문에 감히 나라고 확신하지 못하는 눈치였다. 엘리베이터 안, 나는 정중앙에 섰다. 민주는 뒷줄 구석에 서서 힐끔힐끔 나를 훔쳐보았다. 나는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고 고개를 돌려 그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다. 민준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요동치더니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는 게 보였다. 강민준 수석님, 안색이 안 좋으시네요? 어디 편찮으십니까? 왕 사장이 어리 빠진 직원을 질책하자 민준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는 입술을 벙긋거렸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했다. 내 이름을 부르려던 그의 목구멍이 턱 막혔다. 말도 안 돼. 어제까지만 해도 집에서 내쫓긴 촌스러운 전처가 어떻게 저런 거물급 인사가 될 수 있어? 분명 닮은 사람일 거야.
그는 그렇게 애써 스스로를 다독였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우리는 대회의실로 들어갔다. 나는 스크린 맞은편 상석에 앉아 다리를 꼬았다. 오늘 프레젠테이션의 발표자는 민준이었다. 단상에 선 그는 레이저 포인터를 쥔 손을 덜덜 떨고 있었다. 나는 서류철을 펼치며 시선을 들어 민준을 쏘아보았다. 입꼬리를 비스듬히 올리며 도발적인 미소를 지었다. 시작하시죠. 안가 건축 최고의 인재라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투자할 300억 원의 가치가 있는 설계이길 바랍니다. 또랑또랑하고 명료한 내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이번에는 민준도 더 이상 자신을 속일 수 없었다. 매일 밤 귓가에 속삭이던 아내, 어제 자신이 잔인하게 버린 바로 그 하은의 목소리였다. 민준은 단상 위에서 석고상처럼 굳어버렸다. 나를 응시하는 그의 눈동자가 공포로 물들었다. 극심한 패닉에 빠진 꼴이 볼만했다. 강민준, 내 복수극은 이제 겨우 오프닝일 뿐이야. 회의실의 공기는 끊어질 듯 팽팽했다. 왕 사장은 민준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서있자 초조한 듯 볼펜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민준이 깊은 숨을 들이쉬며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다. 귀빈 여러분, 이것은 제가 지난 6개월간 심혈을 기울여 설계한 스카이 가든 프로젝트입니다. 자연과 현대 건축의 조화를 테마로 민준이 3D 조감도 슬라이드를 넘겼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도면들이 화면을 채웠다. 안가 건축 임원들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고 왕 사장은 칭찬을 기대하며 내 눈치를 살폈다. 나는 말없이 비싼 만년필을 빙글빙글 돌리며 듣고만 있었다.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에는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민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이마에 땀을 닦아냈고 힐끔거리며 내 반응을 살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 앞으로 걸어나갔다. 순식간에 회의실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나는 프로젝트의 메인 조감도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서늘하게 말했다. 6개월간 심혈을 기울였다고요? 강민준 수석, 당신의 뻔뻔한 거짓말에 정말 실망스럽군요.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부사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이건 온전히 제 창작물입니다. 창작물이요? 나는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사람들의 등골이 오싹해질 만큼 차가운 웃음소리였다. 김 집사님, 자료 화면 띄우세요. 김 집사가 즉시 태블릿을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다. 일련의 이미지들이 나타났다. 2년 전 국제건축상을 수상한 이탈리아 유명 건축가의 설계 도면이었다. 두 도면을 비교해보니 구도, 선, 색감 배치까지 90% 이상 일치했다. 눈속 임용으로 조잡하게 수정한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복사 붙여넣기 수준이었다. 남의 작품을 뻔뻔하게 베껴놓고 자기 것이라고 우기다니. 이건 명백한 저작권 침해이자 당신의 무능함과 바닥난 직업 윤리를 증명하는 꼴입니다. 우리 민성그룹은 사기꾼과는 절대 거래하지 않습니다. 왕 사장이 용수철처럼 튀어 일어났다. 핏기가 싹 가신 얼굴로 민준을 노려보았다.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강민준. 당장 해명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민준의 다리가 풀려 휘청거렸다. 그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라도 챙기려는 듯 더듬거렸다. 사장님. 저는 그냥 참고만 했을 뿐입니다. 수정을 좀 했는데. 하은아. 아니, 부사장님, 제 설명 좀 들어주세요. 나는 그가 말을 잇지 못하도록 두 번째 결정타를 날렸다. 끝이 아닙니다.
재무실사 과정에서 강민준 수석이 하청업체와 결탁해 지난 프로젝트들의 자재비를 부풀려 횡령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횡령액만 무려 20억 원이 넘더군요. 나는 증거 서류 뭉치를 왕 사장 앞 테이블에 내던졌다. 허위 영수증, 민준과 하청업자가 뒷돈을 나누기로 약속한 문자 내역들이 적나라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왕 사장님, 인사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무능한 데다 횡령까지 일삼는 직원을 수석 건축가 자리에 앉혀두다니요. 민성그룹은 이 프로젝트 투자를 전면 철회합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 엄중히 처리하지 않으시면 대한건축사협회에 귀사의 부정행위를 정식으로 고발하겠습니다. 민주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내 발치로 기어와 콧물 눈물을 쏟아냈다. 하은아.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봐줘. 내가 귀신에 씌었었나 봐. 우리 3년 부부정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살려줘. 나 여기서 잘리고 고소당하면 진짜 죽어. 회의실 안이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다. 이 서슬퍼런 재벌가 부사장이 강민준의 전처였다니. 왕 사장은 나와 민준을 번갈아 보며 자신이 누구의 심기를 건드렸는지 깨닫고 경악했다. 나는 뒷걸음질 치며 내 바짓단을 잡으려는 민준의 더러운 손을 피했다. 벌레를 보듯 경멸 어린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부부의 정. 당신 치매라도 왔어. 어제 나를 집에서 쫓아낸 게 당신이랑 당신 어머니잖아. 이혼 도장 찍을 때 부부의 정 생각했니? 어린 인턴이랑 바람 피울 때는 내 생각 눈꼽만큼이라도 했어? 나는 고개를 돌려 왕 사장에게 차갑게 일갈했다. 왕 사장님, 회사를 살릴 마지막 기회를 드리죠. 지금 당장 이 직원을 해고하고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하세요. 그렇게 하신다면 민성그룹은 다른 프로젝트에서의 협력을 재고해 보겠습니다. 왕 사장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보안 요원들에게 소리쳤다. 뭐해? 당장 이 자식 끌어내. 경찰 불러. 감히 내 회사를 말아먹으려 들어? 너 콩밥 먹을 각오해. 건장한 보안 요원 2명이 민준의 양팔을 잡고 질질 끌고 나갔다. 그는 절망적으로 비명을 지르며 애원했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복도를 울리던 그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나는 그곳에 서서 가벼워진 마음을 느꼈다. 배신과 탐욕의 대가치고는 싸지. 그 충격적인 회의 이후 민준의 해고와 횡령 소식은 업계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하지만 나의 처벌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최 여사의 오만함과 핏줄에 대한 민준의 헛된 망상을 박살내야 했다. 나는 김 집사를 통해 민준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뜻밖의 만남을 주선했다. 민성그룹의 자금력을 동원해 민준이 은행에 진 아파트 담보대출 채권을 매입하는 건 식은 죽 먹기였다. 이제 법적으로 그 집의 채권자는 나였다. 그날 오후 나는 변호사와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그 아파트를 찾았다. 문이 열리자 난장판이 된 집안 꼴이 눈에 들어왔다. 최 여사는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고 유나는 사색이 되어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민주는 넋이 나간 채 소파에 처박혀 있었다. 내가 들어서자 최 여사가 습관처럼 욕을 퍼부으려 달려들었지만 내 뒤에 버티고 선거구의 경호원들을 보고 흠칫하며 뒷걸음질 쳤다. 너, 내가 여긴 웬일이야? 우리 아들 집 뺏으러 왔냐? 나는 내가 한때 쓸고 닦았던 거실을 둘러보며 여유롭게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최 여사님, 착각하시네요. 이 집은 이제 당신 아들이 흥청망청 쓰느라 빌린 빚의 담보물일 뿐입니다. 실직해서 이자 낼 능력도 없으니 은행에서 저한테 채권을 넘겼거든요.
집 비우라고 통보하러 왔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충혈된 눈이 나를 노려보았다. 하은아, 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날 회사에서 잘리게 만든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주 벼랑 끝으로 내몰 셈이야? 내가 널 벼랑 끝으로 내몰아? 자업자득이지. 하지만 집 문제는 나중에 따지자고. 오늘 내가 온 진짜 이유는 당신네 가족한테 줄 마지막 선물이 있어서야. 나는 뒤따라 들어온 미주와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에게 눈짓을 했다. 미주는 내게 확보해 둔 의료 기록 차트를 건넸다. 유나 씨가 아들을 임신했다지? 축하드려요, 최 여사님. 그토록 바라던 장손을 보시게 됐네요. 최 여사는 내가 혹여라도 해를 끼칠까 봐 유나를 감싸 안으며 꽥소리쳤다. 그래. 우리 며느리는 너 같은 성녀랑은 달라. 배 아파서 그러냐? 나는 픽 웃음을 터뜨리며 의료 기록을 민준 앞 테이블에 툭 던졌다. 잘 봐, 이건 2년 전 당신이 남성 클리닉에서 받았던 정밀 검사 결과야. 그리고 오늘 아침 의사 선생님이 보관된 혈액 샘플로 재확인한 최신 결과고. 결론부터 말할게. 당신은 어릴 때 알았던 볼거리 후유증으로 인한 선천적 무정자증이야. 살아있는 정자가 거의 0에 가깝다고.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집어들었다. 눈동자가 미친 듯이 활자 위를 훑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이건 오진이야. 분명 착오가 있는 거야. 내 옆에 서 있던 의사가 차분하고 전문적인 어조로 쐐기를 박았다. 선생님, 이 결과는 100% 정확합니다. 저희가 몇 번이나 교차 검증을 했습니다. 현재 선생님의 상태로는 자연 임신 확률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지난 3년간 아이가 생기지 않은 원인은 전적으로 선생님께 있습니다. 사모님 탓이 아닙니다. 나는 유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핏기가 싹 가셔 백지장처럼 하얘졌고 배를 감싼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다. 최 여사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아들과 며느리의 배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럼 유나 뱃속에 든 저 애는 대체 누구시란 말이냐? 최 여사의 질문은 민준의 뺨을 후려갈기는 것과 다름없었다. 민준이 획 고개를 돌려 유나를 노려보았다. 당혹감으로 일렁이던 눈빛이 순식간에 광기로 번들거렸다. 김유나. 말해. 뱃속에 든 거 누구 새끼야? 날 속인 거야? 감히 날 등쳐먹어? 유나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며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흐흐. 미안해요, 오빠.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전 남친 철수 오빠가 그날 술에 너무 취해서 그만. 이 걸레 같은 년이. 민준이 짐승처럼 포효하며 유나에게 달려들었지만 내 경호원들이 즉시 그를 제압했다. 최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쾅쾅 쳤다. 착한 며느리는 개뿔, 아들은 실직자의 빚쟁이가 됐고 이제는 뻐꾸기 새끼까지 키울 뻔했다는 사실에 억장이 무너진 것이다. 장손의 꿈은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 막장 드라마 같은 상황을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자, 이제 진실이 밝혀졌네. 최 여사님, 지난 3년 동안 저한테 아이 못 낳는다고 그렇게 구박을 하시더니 이제 속이 좀 시원하신가요? 불량품은 제가 아니라 당신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저 귀한 며느님은 두 분이 알아서 잘 모시세요. 나는 아수라장이 된 그 집을 미련 없이 걸어 나왔다. 등 뒤로 비명과 통곡, 욕설이 뒤섞인 아비규환의 소리가 들려왔지만 내 알바 아니었다.
밖으로 나오니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나는 자유의 공기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셨다. 모든 누명이 벗겨졌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민준 같은 인간은 쥐새끼처럼 구석에 몰리면 반드시 이빨을 드러내는 법이다. 나는 그의 마지막 발악을 기다리고 있었다. 유나의 가짜 임신 소동이 있고 3일 후, 나는 민성타워 최상층 집무실에 앉아 있었다. 투명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장난감처럼 내려다 보였다. 다음 분기 투자 항목을 검토하고 있는데 책상 위 개인 휴대폰이 요란하게 진동했다. 낯선 번호였다. 하지만 직감적으로 상대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나는 통화 버튼을 누르고 침묵을 지켰다. 수화기 너머로 짐승의 으르렁거림 같은 쉰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이었다. 미나은, 너 아주 대단하더라. 덕분에 난 모든 걸 잃었어. 직장도, 집도, 명예도, 가정도 박살이 났어. 이제 속이 시원해? 나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담담하게 대꾸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야. 강민준 씨, 난 내 것을 되찾았을 뿐이고 당신에게 당신 몫의 진실을 돌려준 것뿐이야. 민준이 섬뜩하게 낄낄거렸다. 광기가 어린 웃음소리였다. 좋아. 내가 그렇게 독하게 나온다면 나도 막 나가는 수밖에. 내가 고고한 재벌가 아가씨고 성공한 사업가인 척하는데 내 손에 아주 재미있는 것들이 있거든. 우리 3년 동안 살면서 찍은 은밀한 사진이랑 동영상들 말이야. 침실 사진, 부부관계 영상. 이거 인터넷에 쫙 풀리면 민성그룹주가 곤두박질치고 내 그 잘난 얼굴에 먹칠 좀 하게 될 텐데. 돈 준비하는 게 좋을 거야. 나는 눈썹을 치켜세웠다. 펜을 쥔 손이 멈칫했다. 이렇게까지 바닥을 보일 줄이야. 비겁한 인간인 줄은 알았지만 리벤지 포르노로 협박까지 할 줄은 몰랐다. 얼마를 원해? 내 목소리는 영하의 날씨처럼 차가웠다. 20억 오늘 밤 8시 익선동 골목 구석에 있는 돌드 카페로 현금 20억 가져와. 혼자 와야 해. 경찰이나 경호원 낌새라도 보이면 바로 언론사에 뿌려버릴 테니까. 알았어. 8시에 봐. 전화를 끊자마자 나는 사내 법무팀과 보안팀 핫라인을 눌렀다. 강 변호사님, 지금 당장 제 방으로 오세요. 공갈 협박 건입니다. 서울경찰청 형사과에 협조 요청하세요. 쥐새끼 한 마리 잡을 건데 증거 하나라도 새어나가지 않게 완벽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밤 8시 정각, 나는 익선동의 낡은 카페 문을 열었다. 손님은 거의 없었고 어두침침한 조명이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구석진 자리에 모자를 푹 눌러 쓴 민준이 가죽 가방을 품에 꼭 안은 채 앉아 있었다. 나를 보자 그의 눈에 탐욕과 경계심이 동시에 번득였다. 나는 작은 007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맞은편에 앉았다. 돈 가져왔어. 내가 요구한 20억이야. 핸드폰이랑 원본 파일 담긴 USB 내놔. 민주는 돈 가방을 보며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그가 손을 뻗어 가방을 잡으려 하자 내가 손등을 눌러 제지했다. 데이터부터 넘겨. 민주는 비열하게 웃으며 주머니에서 USB와 낡은 휴대폰을 꺼내 놓았다. 똑똑하네. 하지만 나도 바보는 아니지. 클라우드에 백업해둔 게 또 있거든. 지금 당장 내 계좌로 10억 더 쏘면 그것까지 영구 삭제해줄게. 일단 이 돈부터 내놔. 그가 몸을 일으켜 돈 가방을 낚아채려 했다. 그의 손가락이 가방 손잡이에 닿는 순간이었다. 주변 테이블에 손님처럼 앉아있던 사복 형사들과 뒷문에서 대기하던 경찰들이 일제히 그를 덮쳤다. 꼼짝 마.
경찰이다. 강민준, 당신을 공갈 미수 및 성폭력 처벌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및 유포 협박 혐의로 체포한다. 으악. 민준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지만 순식간에 형사들에게 제압당해 바닥에 처박혔다. 그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미나은. 날 속였어. 내가 감히 함정을 파? 민주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발악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내려다보았다. 분노보다는 연민이 느껴지는 눈빛이었다. 내가 널 속인 게 아니야? 내 더러운 탐욕과 비겁함이 널 망친 거지? 내가 고작 그런 사진 따위에 벌벌 떨 줄 알았니? 내 명예는 내 실력과 인격으로 쌓아 올린 거야? 과거의 사진 몇 장으로 무너질 만큼 허술하지 않아. 넌 내 손으로 내 감옥 문을 연 거야, 민준아. 콩밥이나 실컷 먹어라. 경찰들이 민준을 연행해 갔다. 그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증오에서 뼈저린 후회로 바뀌어 있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뒤였다. 나는 카페를 나와 서울의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민준이라는 이름의 악몽이 드디어 끝났다. 민준이 구속 기소된 후 내 삶은 서서히 평온한 궤도로 돌아왔다. 나는 가슴속 상처를 잊기 위해 미친 듯이 일에만 매달렸다. 아버지는 밥 먹는 것도 있고 일만 하는 딸을 안쓰러워하셨지만 그것이 나만의 치유 방식임을 이해해 주셨다. 어느 주말 오후 본가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노크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며 훤칠한 키에 환한 미소를 띤 남자가 들어왔다. 유럽 시장 개척을 위해 장기간 해외 출장을 갔던 나의 오빠, 강철이었다. 우리 하은이. 그동안 왜 이렇게 야위었어? 오빠가 성큼성큼 다가와 나를 품에 안았다. 오빠의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자 콧날이 시큰해졌다. 어릴 적부터 강철 오빠는 누구보다 나를 아끼고 사랑해준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오빠, 왔어. 보고 싶었어. 오빠는 내 머리를 쓰다듬더니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철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하은아, 지난 5년 동안 너한테 숨긴 게 있어? 내가 그 자식 따라서 집 나갔을 때 솔직히 화도 많이 났어. 하지만 단 한순간도 널 걱정하지 않은 적이 없다. 내가 몰래 내 이름을 딴 재단을 하나 만들었어. 이름하여 하은재단. 가정폭력이나 불행한 결혼 생활로 고통받는 여성들에게 법률적,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곳이야. 나는 멍하니 오빠를 바라보다 떨리는 손으로 활동 보고서를 넘겨보았다. 내가 고통 속에 허우적대고 있을 때 오빠는 내 이름을 걸고 이렇게나 큰 일들을 해오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덕을 쌓아 평안해지길 바라는 마음이었어. 재단 기금은 이미 수백억 원 규모야. 지금이야말로 내가 이 재단을 맡을 적기인 것 같다. 내 이야기를 통해 다른 여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줘. 가슴이 벅차올라 말이 나오지 않았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옵. 정말 고마워. 내가 할게. 정말 잘 해볼게. 그 순간이었다. 갑자기 핑 도는 현기증이 덮쳐왔다. 눈앞이 캄캄해지며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오빠의 다급한 외침을 뒤로 한 채 나는 바닥으로 쓰러졌다. 하은아. 하은아. 정신 차려. 거기 누구 없어. 빨리 의사 불러. 눈을 떴을 때 나는 하얀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다. 코끝을 찌르는 소독약 냄새. 아버지와 오빠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기쁨이 서려 있었다.
수십 년간 우리 가족의 건강을 책임져온 주치의 선생님이 빙그레 웃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축하합니다, 아가씨. 임신 8주입니다. 나는 귀를 의심했다. 머릿속이 멍해졌다. 임신. 말도 안 돼. 민주는 분명 무정자증 진단을 받았다. 자연 임신 확률이 거의 없다고 했는데. 게다가 우린 별거 한 지 꽤 됐잖아. 선생님, 뭔가 착오가 있는 거 아닌가요? 제 전 남편, 불임이라고 하셨잖아요. 주치의 선생님이 온화한 목소리로 설명했다. 의학적으로 불임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임신 가능성이 0%라는 뜻은 아닙니다. 아주 희박하지만 100만 분의 1의 확률로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죠. 아마 헤어지기 직전에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그야말로 하늘이 주신 선물, 의학적인 기적입니다. 현재 산모님 기력이 많이 쇠해서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나는 납작한 배 위에 조심스럽게 손을 올렸다. 이 안에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다니? 내 피와 살을 나눈 존재. 비록 아이 아빠는 끔찍하게 증오하는 사람이지만 이 아이에게는 죄가 없다. 내가 가장 절망적일 때 찾아와 준, 신이 내게 보상으로 준 선물이다. 아버지가 내 손을 꼭 잡으셨다.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하은아, 과거는 다 잊어라. 이 아이는 민성 가문의 핏줄이고 내 외손주다. 아빠가 사랑으로 키울 거다. 너는 아무 걱정 말고 순산할 생각만 해. 오빠도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내 조카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아이로 키우자. 행복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미소 지으며 내 몸 안에서 꿈틀대는 강한 생명력을 느꼈다. 엄마가 된다. 나만의 진짜 가족이 생기는 것이다. 1년 후. 신라호텔 대연 회장은 꽃향기와 화려한 조명으로 가득 찼다. 오늘은 하은 재단의 공식 출범식이자 여성아동보호센터 개소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수백 명의 기자들과 정재계 인사들이 자리를 빛냈다. 나는 우아한 에메랄드빛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무대에 올랐다. 품에는 구슬처럼 맑고 큰 눈망울을 가진 사랑스러운 딸, 보라가 안겨 있었다. 보라색처럼 고귀하고 신비롭게 자라라는 뜻을 담아 지은 이름이었다. 마이크 앞에 서서 객석을 내려다보았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미나은입니다. 1년 전 저는 결혼 생활에 실패하고 빈털터리로 쫓겨나 마음이 갈기갈기 찢긴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잿더미 속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찾았습니다. 하은 재단은 단순히 물질적인 지원을 넘어 절망에 빠진 여성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전하고 싶습니다. 인생이 당신을 아무리 짓밟아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태양은 반드시 다시 떠오릅니다. 객석의 모든 사람이 기립박수를 보냈다. 맨 앞줄에 앉은 아버지와 오빠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보라도 환호성을 알아듣는지 방긋방긋 웃으며 고사리 같은 손바닥을 짝짝 부딪혔다. 행사가 끝난 뒤 나는 리셉션이 열리는 부산의 리조트 해변을 잠시 거닐었다. 시원한 바닷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오늘 아침 신문 기사가 떠올랐다. 민주는 공갈미수 및 성폭력 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감옥에서 그는 폐인이 되어 매일 뒤늦은 후회 속에 살고 있다고 했다. 최 여사는 아들이 감옥에 가고 사기꾼 며느리 유나가 도망치자 충격으로 실성해 버렸다. 장손을 찾겠다며 거리를 헤매다 결국 요양시설로 보내졌고
그토록 아끼던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가 버렸다. 탐욕과 악행의 대가치고는 참혹한 말로였다. 나는 주머니에서 소중히 간직해온 이혼 판결문 사본을 꺼냈다. 나를 일깨워주던 마지막 흔적이었다. 나는 그것을 잘게 찢어 바다를 향해 날려보냈다. 하얀 종이 조각들이 바람을 타고 파도 너머로 사라졌다. 모든 애증과 원한이 씻겨 내려갔다. 내 마음속에는 이제 고요한 평화만이 남았다. 오빠가 다가와 내 어깨에 쇼를 덮어주었다. 바람이 차다. 들어가자, 하은아. 아버지가 기다리셔. 나는 뒤를 돌아 오빠에게 환하게 미소 지었다. 품에 안긴 보라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꽉 끌어안았다. 응, 집에 가자. 저 멀리 수평선 위로 붉은 태양이 솟아오르며 검푸른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찬란하고 희망찬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었다. 이제 우리 모녀의 앞날에는 따스한 햇살만이 가득할 것이다. 하은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바다 앞에서 이혼 서류를 찢어 날리며 사랑하는 딸과 가족의 품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다시 피어난 그녀. 배신자 민주는 차가운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고 탐욕스러운 시어머니는 후회 속에 남겨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여자는 희생할 수 있지만 가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존엄과 가치를 버려선 안 된다는 것을요. 인과응보는 늦을지언정 반드시 찾아오며 정의는 언제나 양심을 지키는 자의 편입니다. 하은이의 당당한 홀로서기와 행복찾기에 공감하셨다면 별표 구독, 별표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더 감동적이고 사이다 같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